국토부와 서울시와 손을 잡고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국GM의 노사 간 협의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앵글GM 사장은 한국GM의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30년 내 지방도시의 40%가량이 사라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해당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7월부터는 강화된 대출 규제인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헌장 양한나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쓰는 어플 카카오택시, 최근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카카오택시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먼저 우선 호출은 2,000원가량을 내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배차는 5,000원 정도를 내면 호출 시 인근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하는 겁니다. 기존의 무료 호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택시 수요가 부족한 출퇴근 시간에 돈을 지불해 빨리 택시를 잡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료화 서비스는 법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외에 비용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는 이미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카카오의 신임 공동대표들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일단 지속적으로 좀 조언을 구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현재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여러 가지 가격 및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 유료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입된 이후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2,000원, 5,000원 이런 모델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생존의 갈림길에선 한국GM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앵글GM 사장이 노조 간부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앵글 사장은 4월 20일까지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부도를 각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GM 본사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월 20일까지 한국GM의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한국을 찾은 앵글GM 사장.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다음 달 20일까지는 자구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노사 임단협이 잠정 합의라도 이르지 못하면 이 기한 내 자구안 마련이 어렵고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난에 따른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단협 잠정 합의를 촉구한 겁니다. 3월 말 7천억 원을 4월 초 9,880억 원까지 차입금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건데 부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7번째 노사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노사협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데 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발전 전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뭘 제시하겠냐 그러면은 어떠한 대답도 안 해주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군산공장까지 폐쇄를 당했고 임금까지 양보를 했는데 복리후생까지 또 양보하라는 거에 조합원들이 좀 격분하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2월 말일까지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그 뻥포를 놨다가 그러다 또 3월 말일까지 안 되면 아주 전부 다 죽는다 그랬다가 요번에는 또 베리앵글이 들어서 그 4월 20일까지 안 되면 뭐 몽창 다 죽는 부도다 또 그러는데요. 지친 거죠. 이제 조합원들이 믿지도 않고요. 본사는 계속해서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조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신차 배정 등의 자구안을 언급해왔습니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한국GM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30년 내 전국 읍명동 3,500곳 중 40%가량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250곳을 혁신 거점으로 정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낙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 500곳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하고 이중 절반인 250곳을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30년 내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도심 250곳을 선정해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 거점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보관입니다. 우선 창업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아우러진 복합시설 총 100곳가량이 조성됩니다. 이곳에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이 창업공간을 마련할 때 시세 50% 이하로 임대해주고 주택도시기금 2%대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역사 문화재생, 건축 경관재생, 지역 상권재생, 농어촌재생 등 100곳에서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도 개발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상인, 지역 예술가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상가인 영세상인 등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지 선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만약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그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재정으로 연 2조 원, 주택도시기금 연 4조 9천억 원, 공기업 투자로 연 3조 원을 지원합니다. 재정은 국비 8천억 원, 지방비 5천억 원에 각 부처의 재생 관련 사업 예산 7천억 원을 연계해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7월부터 가계대출의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미 DSR이 도입된 은행권에 비해 당분간 상호금융 대출이 쉬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데요. 금융당국은 풍선 효과와 함께 금리 상승기 상호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전성 상시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7월부터는 DSR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를 통해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 급증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에 돌입합니다.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해 예대율이나 대출금 증가율,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등 위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 DSR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DSR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갚고 있는 모든 빚이 대출 심사에 반영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적 부실 우려가 높은 조합은 중점 관리 조합으로 지정하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연체 금리를 약정 금리의 최대 3%포인트만 더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현재 연체 가산 금리가 연 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이 6%포인트 줄어드는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에 신용카드사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인데요. 실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7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합니다.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등을 할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를 신용카드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는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실적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통신 3사와 경쟁 관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은 휴대전화 인증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의 경우 제휴를 맺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 한 건당 30원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이익도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스마트폰 앱카드를 열어 보이거나 ARS 자동 응답 시스템에 전화를 걸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3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제외하고 앱카드 이용률이 높지 않은 데다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보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더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브랜드 가치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월 실적 시즌이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무역 전쟁이 변수로 존재하는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실적 위주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좋은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유망 종목들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기업의 실적이라는 건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눈여겨봐야 하는 요소인데 특히 지금 실적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실적이 탄탄한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지수의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 당분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위주의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선전포고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고 마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발 통상 위험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지목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4.8%인 세계 평균 관세율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10%까지 오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도 15만 8천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FTA 재협상 후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8년 동안은 통상 리스크가 계속 존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 조작국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4월 실적 발표 시즌에는 순이익 전망치 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특히 높다는 점도 실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순이익 전망치 상승률 상위 20% 기업의 월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매년 4월에는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보다 평균 1.5%포인트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연간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2분기 실적 증가율 전망도 좋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주목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실적 개선주로 꼽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IT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이상 증가한 14조 5,845억 원으로 예상됐고 SK하이닉스의 추정 영업이익도 4조 3,614억 원으로 76.7%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7%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 실적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소재주 솔브레인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7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모바일,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서진 시스템도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 협상안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를 구입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원자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국내산 구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업체들은 타국가로의 비중을 늘려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역시 반도체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 덕분에 중국 관련 종목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와 유통주, 엔터, 미디어주 등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중국 관련 소비주 아모레퍼시픽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4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등 중소형 중국 소비주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 여행주의 실적 회복도 기대됩니다.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13%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주와 중국 관련주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개선주 어떤 것들 추천해 주십니까? 네, 우선 가상금리 관련 정부 규제로 주가가 하락했던 은행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저평가 매력과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 등으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으로 대표되는 증권주도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늘면서 해운 업종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 1분기 대한해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롯데정밀화학 등 화학업종도 경기 개선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실적 향상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W게임즈, 웹젠, NC소프트, 게임빌 등 게임주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라 제품 판매가 늘고 있는 생활가전 업종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되는 유망 투자 종목을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 버스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승객 개개인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택시, 버스 운전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발효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월 한 캐나다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 수출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서 2017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액이 FTA 발효 직전 3년인 2012년에서 2014년 대비 46.6% 늘어났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FTA 활용률은 수출 93.4%, 수입 83.6%로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대 금리 차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3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1.23%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총 대출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2.33%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대출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고금리 대출이 편입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01%포인트, 집단대출이 0.06%포인트, 예적금 담보대출이 0.02%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금리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금리가 내린 데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 특별 판매 등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해외 점포에서 낸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점포도 7개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39개국 총 185개 점포에서 우리 돈 약 8,6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4%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비이자이익은 줄었지만 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이익이 16.8% 늘었고 대손 비용이 62%가량 감소했기 때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순이익이 늘었고 홍콩과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감소했습니다. 9개 점포가 새로 만들어졌고 2개 점포가 문을 닫아 점포 수는 2016년 대비 7개가 늘었습니다. 신설 점포 중 멕시코와 폴란드를 제외한 7곳은 모두 아시아 지역에 개설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 의향이 연령별로는 20대,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박의 꿈에 기대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서비스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건설업의 정부 조기 발주 물량 증가 등으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 소재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 사례가 드문 구제역 혈전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전에 전국 나쁨 단계,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동안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8도, 춘천 20도, 대전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1도, 부산과 제주 19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